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에 의해 강의를 맡은 조혜인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07년도 기사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고 노회찬 의원도 계시고요. 인권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왜 차별금지법 만들어라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라라는 기자회견을 했는가, 이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은 한국에서 참여정부 때 처음 이제 논의가 시작된 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인권위원회가 먼저 이 법을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이제 TF도 만들고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몇 년 동안 연구한 법안을 내놓았죠.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해라라고 하면서 그 법안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법안 형태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받아서 이제 다음 해인 2007년도에 법무부가 처음 첫 이제 발의 법안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발의하기 전에 2달 전에 법무부가 이제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입법 예고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유들이 2달 후인 실제 발의 법안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빠진 7개의 사유가 있는데요. 보시면 병력이라는 건 질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혹은 앓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범죄나 보호, 범죄 전력, 성적 지향, 학력이라는 이제 7개의 사유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2달 만에 이 사유들이 삭제된 이유는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안 된다라는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이제 일부 그 종교계에서 성적 지향, 성소수자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을 삭제해라라는 그러한 요구들을 했고, 또 재계에서는 학력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학력을 빼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대가 집중되었던 사유들 7개가 삭제된 채로 법안이 발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인권단체들, 시민사회들은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유들은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사유들입니다. 인권위에서 이제 이것이 차별이다라는 법을 가지고서 차별을 규율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미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미 법에 다 들어가 있어서 차별이 규율되고 있는 사유들인데, 이게 누군가가 이러한 사유가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유들을 다 삭제한다라는 것이, 2달 만에 삭제한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부도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좀 차별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 7개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차별조장법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2007년도에 사유를 둘러싼 이런 논쟁이 있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국회에서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제 시민단체의 안을 받아서 이 사유들이 다 들어간 차별금지법을 2008년에 발의했죠. 하지만 이 법무부안과 노회찬 의원 안이 더 이상 논의 진전이 되지 않은 채로 국회가 임기 만료가 되었고요. 그 뒤로 이제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되었었어요. 근데 발의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거나 이제 반대 전화를 받고서 철회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국회 때는 법안이 발의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들어서 이 몇 년 동안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 이야기가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차별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런 차별을 없애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원칙으로서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고 정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차별 일반을 다 다룰 수 있는 법인 차별금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점점점 많이 나왔죠. 그런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제 드디어 21년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인 올해 6월 달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은 뭐 차별을 더 제목에 쓰냐, 평등을 이제 제목에 쓰느냐의 차이이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근차근 법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법이 무엇에 관한 법이냐를 이제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헌법에는 11조에 평등권이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사유로도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선언하면 이제 되는 것인가,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상권을 생각해 봤을 때 헌법에서 노동상권을 보장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러한 권리들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기본권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관련 여러 가지 법률들 만들어서 실제로 이 권리들이 현실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열심히 법도 만들고 그걸 지키라고 이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평등법, 모든 평등권, 이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치이지만 이제 이 선언된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다루는 법과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혹은 아까 이제 평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평등법, 이제 그냥 통칭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평등권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의 목적을 보시면 이제 그 목적 조항에도 이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이제 평등을 실현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담겨야지만 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것일 것입니다. 먼저 평등 실현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법에서 확인하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평등을 이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반대되는 말인 차별을 없애나가야 되는데요. 이 차별을 없애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이 차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을 개념 정의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차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이 차별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차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은 법들로 지금까지의 이제 법들이 다 공통되게 발의가 되어 왔고, 이게 이제 차별금지 법안 지금 발의되어 있는 그 법안의 개요예요. 각 장의 제목을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뭐 장혜영 의원안이나 이상민 의원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발의되어 왔던 법들이 다 개요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총칙에서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이제 정의를 담고 있는 그런 장으로서 총칙이 있고요. 2장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 시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법 제도 안에 있는 차별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계속 시정할 책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 해나가기 위한 5개년 계획을 기본 계획을 세우게 해서 그 계획을 연도별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주요한 사회 영역에서 무엇이 차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차별을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차별인가,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각 장마다 이제 담고 있는 그런 3장이 있고요. 4장에서 이제 차별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총칙에서 이제 보는 그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이라는 게 무엇인가의 내용과 그게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의 고지를 받을 수 있는가의 내용을 이제 좀 중심으로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구체적인 법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사실은 차별을 다루는 법들이 이미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차별금지법이 또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죠,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차별에 관해서는 가장 폭넓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한 법이고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국가인권위의 법을 보시면 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 조항에 사유를, 차별에 관한 사유를 19개로 예시를 하고 있고요. 차별이 금지된 영역도 이제 고용, 재활용역, 교육, 성희롱 이렇게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보았던 2006년도에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어라라는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한계가 있길래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가?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그 법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별이란 뭐냐, 평등을 어떻게 실현해 갈 거냐 이에 관한 법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에 관한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이 정의 규정도 어떤 맥락으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 근데 그 권한 중에는 차별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그때 차별이란 무엇이냐면 하면서 차별을 정의하는 맥락으로 이제 이 규정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위 권한을 설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세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규정 한 개 가지고 지금 인권위가 다 차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아까 이제 보았지만 총칙에서부터 이제 3자까지 다 이게 다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실제로 제공하는 실체적인 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 이제 두 번째로는 인권위원회가 시정 공고를 하잖아요.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근데 이제 공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정 공고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기구의 권한이지만 그거 외에 좀 구제수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인데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차별금지법에서도 이것은 국가의 책무다라는 걸 확인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전체의 책무지 인권위원회의 책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국가 전체가 이 평등권 실현에 책임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 인권위원회 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 책무가 확인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그러면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말고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있죠. 사실은 이제 내용의 비판거리가 되게 많지만 기간제법이나 이제 파견법에도 차별시정 제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개별적인 법률만으로 왜 안 되는가, 왜 이제 이런 법률들이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다시 얘기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은 차별금지 사유나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는 고용 영역만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의 성차별만을 다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유와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 바깥에 존재하는 되게 많은 차별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현실에서의 차별은 꼭 하나의 사유만에 국한해서 이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제 성차별 다루지만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 차별 다루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 여성이 차별당했을 때 그 차별을 장애 차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성차별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되게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한 차별의 구조가 굉장히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의 구조가 같이 작용해서 이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차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 외에 포괄적인 법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별에 관한 절차가 너무 이제 많아서 이것들을 좀 통합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다루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다른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외의 다른 영역에 있는 차별들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약간 더 짙은 색깔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 영역이에요. 고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있죠.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게 많은 사유들, 뭐 인종, 성적 지향, 선별정체성, 경력, 학력, 출신 지역 등등의 굉장히 많은 사유들에 관해서는 고용 영역에서도 지금 차별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구제 수단까지 담은 법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물론 모집 채용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이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집 채용 과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에서는 그나마 좀 이런 법들이 있는 편이지만 교육이나 재활 용역 같은 영역에는 사실상 거의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그래도 다 이런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장애 차별을 제외한 다른 사유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런 법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인권위원회가 이것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아까 인권위원회 법의 한계도 우리가 같이 봤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법 말고도 이러한 모든 영역들을 다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그 영역과 사유들마다 다 개별법 만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이제 아까 중요한 이유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개별법만으로는 복합적인 차별 다루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단지 나온 문제의식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2018년도에 유엔에서 한국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제 한국에 공고를 했어요. 유엔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한 13개 정도, 3번 정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만들어라라는 공고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018년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공고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여성에 대한 직접 간접 차별을 포함해서 빈곤 여성, 소수인종 여성, 뭐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난민 여성, 뭐 이렇게 등등의 여성이라는 그 집단도 사실은 성별이라는 그 사유 말고도 되게 다양한 사유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성들이 다 겪는 다양한 차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지 성차별만을 다루는 법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유들까지 같이 다룰 수 있는 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여성들에게 교차적인 다양한 여성들의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해라라는 공고를 한 것입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사실 여성차별 다루는 이제 위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여성차별을 다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차별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외국에서도 한 70년대부터 이러한 차별에 관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다 개별법들로 시작해요. 특히 고용 영역에서 뭐 인종이나 성 이런 것을 이제 다루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별법으로 시작했지만 포괄법으로 나아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사실 이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사회에 있는 다양한 차별들, 특히나 더 많은 중층적인 차별 구조에 놓여 있어서 더 취약한 사람들의 차별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실제로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별금지 법안의 3조의 차별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등에 관한 기본법도 사실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차별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등등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 영역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이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제 이게 차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나열하고 있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그 영역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씩 좀 구분해가지고 좀 보자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차별의 예외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나열을 하면서 이걸 이유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유들이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 사유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네 가지 영역이 차별금지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리구별, 제한 배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법에서 이 문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릴 다양한 차별의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직접 차별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 성별을 이유로 해서 어떤 개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누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차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직접 차별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차별의 유형을 여기서 직접 차별을 정의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요소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그 네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 영역으로 고용, 그리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재화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렇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이제 물건 같은 것을 말을 하고요. 용역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서비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병원에 가서 아니면은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 임대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재화와 관련된 재화를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되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서비스 그러한 공연을 즐긴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재화 용역의 공급 이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차별이 이 법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역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 차별은 우리 삶 전체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한 그걸 모두 사실은 일상 영어로는 차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너 나 차별하냐?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에서 어떠한 이제 정부가 차별 시정할 의무가 있어서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좀 강력한 구제책까지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생활에 있는 차별들 다 똑같이 그렇게 모든 차별을 다 법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활 영역, 적어도 이 정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영역에서는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차별들 시정해 나가고 그런 차별이 발생했을 때 구제책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 법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이게 네 가지가 거의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서도 차별 금지 법들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인 거죠. 이제 이 네 개의 영역 외에도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단체 안에서 이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다른 내용들이 조금 더 보태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이제 범위를 정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법들은 최소한 이 네 개 영역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발의한 이상민 의원이 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이 차별금지 영역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얘기하면서 이거 외에 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돼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의 평등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삶 전체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차별 그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그 취지를 강조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4개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는 사실 법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마 국회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가지 영역이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법들에 다 공통된 얘기이고 외국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금지 사유. 이게 2007년도에 이제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 법에 이미 19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2001년 이래로 공식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사유로서 안착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규율을 지금 인권위가 이미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별금지 법안이나 아니면 이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몇 가지 사유를 좀 더한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발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 같은 경우는 인권위 법에 더해서 성별정체성, 고용 형태, 언어 국적을 더했고요. 평등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정체성, 고용 형태를 더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별정체성, 고용 형태는 지금 이제 인권위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어 왔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인권위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기타 사유라던가 사유적 신문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인권위원회가 이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규율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자 지금까지 계속 규율해 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제가 여기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분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게 이제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거 말고도 이제 차별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이 법안의 개념 속에는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그리고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 이렇게 5가지 이제 그 행위가 이거 역시도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예외가 있는데요. 차별에 해당한 이러한 것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이제 그렇게 다르게 대우하는 아까 어떤 뭐 성별 등을 이유로 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특정 직무의 성질상 그렇게 다르게 대우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제 잠적적 우대 조치 많이 아시죠? 현실에서 너무나 구조적으로 이미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대 조치를 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지만 그걸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이제 차별의 예외로 보는 것들이 있다면 이 법에서도 예외로 본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 이 중에서 약간 차별의 유형 중심으로 나머지는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차별의 유형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직접 차별은 우리가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대놓고 다르게 대우하는 그런 게 이제 직접 차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간접 차별에서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차별이라는 것은 이미 한국의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외견상 겉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기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 차별은 아닌 거죠. 직접 차별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도 다르게 대우하는 건데 간접 차별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대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직접 적용을 해봤더니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지금 간접차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사용해서 차별이다,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그런 결정문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누가 차별 진정을 하셨냐면 청각장애 2급이신 분이 차별 진정을 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셨냐면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을 봤더니 여기에서 응시 지원 자격이 토익 점수 600점이 넘어야 된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토익 점수 600점이라는 그 기준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립적인 기준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 중에 뭐 장애인은 안 된다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중립적인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됐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토익 시험 중에서
듣기 평가를 전혀 제대로 푸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00점이라는 점수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기준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채용상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간접차별인데요. 아까 이런 간접차별은 지금 되게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물론 지금도 너무 직접차별이 심각하죠. 너무 바꿔야 되는 직접차별이 너무 많지만 또 이제 직접차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은 좀 그런가? 이런 거 하면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좀 하기 꺼려해요. 근데 이 간접차별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잡아내면서 이것도 차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야 돼. 이런 걸 잘 해내는 게 그 사회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차별을 바꿔나가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한국에 도입된 지 오래된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판례가 이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혹은 간접차별에 대해 판단해보겠다라고 한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간접차별 사례가 없어서 그랬냐? 그렇지 않거든요. 판례가 비록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간접차별 사례다라고 이제 활동가들, 학자들이 이야기해왔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직급이나 직렬에서 직급이나 직렬을 이유로 해서 승진을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정년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회사에서는 이것은 직급이 달라서 그래, 직렬이 달라서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직급과 직렬을 보았을 때 이 문제되는 직급과 직렬은 여성이 대다수인 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대다수인 직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승진 제한이나 정년 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정년 차별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 회사에서 여성들만 이러한 승진 제한, 정년 차별 당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여러 차례 한국에서 문제가 되어 왔고 이걸 간접 차별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전에 특히 IMF 시절 때 누구를 해고할 거냐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내 부부를 우선 해고 대상자로 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특히 그때 당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냥 사내 부부니까 굉장히 성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부분 다 여성이 그만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에 대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간접 차별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판례에서 간접 차별로서 다루어오지 않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간접 차별에 관한 요건이 지금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거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판례가 이제 간접차별을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그렇게 인정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간접차별에 관한 규정이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굉장히 상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차별을 차별금지법에서 일반 개념으로서 안착시키고 이 요건도 아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제 정의함으로써 간접차별 개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접차별, 간접차별 이후에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 번째로 괴롭힘이라는 것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해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만들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어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차별금지법들에 대부분 이렇게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차별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중요한 4가지 영역 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공공적인 영역에서 누군가를
아까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괴롭힌다라는 것은 그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동등하게 그 영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사를 나가기 힘들어진다라던가 회사에서 남들만큼의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배제시키고 계속 이렇게 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을 차별해서 못 나오도록 만드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차별금지 법제에서는 차별과 같이 규율을 하고 있고 한국의 차별금지 법안에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의 이제 법안 사례들 보시면 이제 아까 학교 교육이 이제 영역 중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영역에서 그 교육 영역에서 예를 들면 뭐 교사가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학생을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는 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제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가 당신의 이제 캐나다 사례입니다.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절한 발언을 하면 이런 건 괴롭힘이다. 그래서 차별하고 똑같이 보면서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직장 내 괴롭힘 법도 생겼고요. 지금 이게 그 직장갑질 119에서 이제 나왔던 실태조사 이제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성별 이유로 한 괴롭힘이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희롱이다라고 하면서 맞서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게 성희롱이 아니지만 괴롭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옷을 예를 들면은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막 이런 식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면서 사람을 괴롭힌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여성 직원들에게만 특정한 성별 그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들을 계속 강요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이제 괴롭힘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장의 괴롭힘 법이 생겼죠. 이제 이 다양한 괴롭힘들을 다루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차별금지법상 괴롭힘과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고 어떤 부분에 조금 다르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차별금지법은 그 고용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던가 재활 용역 행정 서비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괴롭힘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괴롭힘도 적용이 되게 되죠.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 부분 말고 직장에서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혹은 같은가를 잠깐 보자면요. 일터에서 괴롭힘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도 직장 내 괴롭힘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활발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규정이 다시 생기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많은 부분에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는 사실은 이런 차별적인 괴롭힘 말고도 다양한 괴롭힘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괴롭힘들 중에서 그 직장 괴롭힘법이 다루고 있는 차별적인 괴롭힘,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다른 괴롭힘들하고 또 다르게 차별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잘 알아야지만 그 괴롭힘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차별이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성차별적인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게 사실은 그냥 따로 벌어지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그 직장 문화 안에 성차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차별 행위 그리고 성차별적인 괴롭힘, 성희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별개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런 성에 관한 차별적인 조직 문화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아까 얘기한 차별 행위, 그리고 괴롭힘, 그리고 또 뒤에서 볼 성희롱 이런 걸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차별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 개념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 두 번째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가 다릅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개정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금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개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잖아요. 근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이제 근로자를 훨씬 더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러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구제책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괴롭힘도 직접 차별 행위나 간접 차별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따가 볼 다양한 구제 수단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볼게요.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보면 성적 괴롭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괴롭힘의 연장선 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차별금지법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괴롭힘인데 성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제 차별금지 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제 그 성희롱을 그런 의미에서 차별의 한 일환으로, 차별의 한 유형으로 넣어서 차별과 똑같이 규율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구들을 좀 보시면 지금 성희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고용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성희롱이 똑같이 차별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고요. 적용받는 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것도 이제 괴롭힘과 마찬가지이고, 또 이제 기존의 법에는 있었던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이런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혀서 어떠한 성적인 괴롭히는 언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다. 그거에 대해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차별금지법들, 우리 한국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차별금지법들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서 성희롱을 명시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고 지나갈게요. 사실은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등장했을 때 명확하게 이건 성차별이다. 성차별의 하나로서 이렇게 직장에서 남성 상급자들이 여성들에게 성적인 그런 행동으로 여성들을 괴롭혀서 여성 노동자를 괴롭힌다. 이건 성차별 행위 중에 하나다라는 그 아이디어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이러한 그 성차별의 일환이다. 성희롱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직 내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 그리고 노동권 침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두 사람 간의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실은 차별과 괴롭힘의 문제다라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요. 차별금지법에 이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성희롱이 괴롭힘과 함께 차별 행위 중에 하나다, 이것은 이렇게 명시가 됨으로써 이게 이제 그냥 단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나 괴롭힘의 문제이고 노동 환경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사회에 이제 환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 아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차별을 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평등에 관한 법률안 보면 광고에 대해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광고라는 것은 정부 광고, 5개 광고물의 광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 광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 광고, 이러한 광고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현수막에,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았죠. 현수막에 무슨 베트남 처녀를 뭐 사가세요, 막 이런 식의 이상한 이제 그러한 그 사람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해서 굉장히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차별적인 관점을 조장하는 그런 식의 광고들이 사실은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별의 유형 5가지를 보았어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성희롱, 그리고 이제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 이런 게 이제 차별로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등에 관한 법률안 보면 이렇게 3가지를 차별의 예외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실상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드는 예는 목욕탕에서, 여성 목욕탕에서, 성별이 분리된 목욕탕에서 어떤 세신사를 구인을 할 때 여성 목욕탕에서 여성 세신사를 구인하는 것은 그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혹은 이제 기업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어떤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기업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이유만으로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이게 차별의 예외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잠정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성보호에 관해서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평등법에서도 예외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금 이제 지금까지 차별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4가지 영역 중에서도 고용과 관련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짧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면 고용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외국에서도 차별금지법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엔 고용차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고용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이 이 법을 통해서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라는 그 영역이 사실은 이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고용차별과 관련해서 좀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차별 없이 노동할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통합적인 정의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차별받지 않아야 될 노동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서 이제 기존 법보다 확대된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고용의 노동관계가 성립한 단계부터 종료한 단계까지 굉장히 그 단계별로 상세하게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주는 법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차별 없이 노동할 권리를 통합적으로 정의하는 법인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고용 영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고용 영역에서 특히 이러한 차별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관해서 이 내용이 모두가 이제 동등하게 누려야 될 보편적 노동권의 그 내용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노동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무엇인가가 지금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좁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간접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성희롱이 없는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편적 노동권의 한 내용이다. 모두가 누려야 될 노동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사회에 각인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차별받지 않아야 될 노동자란 누구인가가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은 생각해 보면 이제 근로자의 이제 정의 규정이 있죠. 그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사실은 근로자가 정의되어 있고 모집 채용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채용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차별 규율을 하지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보다 더 넓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그 내용인데요. 이 근로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는 사실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나와 다가 근로기준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나 보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그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사실적인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사용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있는 자도 이러한 차별을 예방해야 될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하고 법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한국 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의 차별금지법들도 노동관계법에 비해서 차별금지법은 더 넓은, 가장 넓은 개념의 노동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되는 평등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 주요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면 이걸 널리 규율하겠다라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다 그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데 그 고용 영역에서의 그러면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제로 차별의 여러 가지 그런 힘의 그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사실상의 근로자나 사용자까지도 사실은 이러한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지고 이러한 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법안 그리고 외국의 차별금지법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는 가장 넓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법들에 비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될 노동자란 누구냐라는 그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동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 법안에 아까 이제 3장에 각 영역별로 자세한 규정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제1절 고용에 관련된 그 조문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각 그 단계별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그 개별 법들에 비해서 가장 넓은, 가장 자세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 채용에 관한 차별금지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 모집 채용에서 차별금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호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 지원이나 면접 시에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좀 더 쉽고 판단하기가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그럼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 이게 고용 영역에서 적용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구제책이 제한되어 있는가 법에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의되었던 법들이 거의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시하는 차별에 대한 구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 민사적인 성격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방법은 지금의 그 인권위 진정과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절차는 지금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거기에 대해서 진정을 한 다음에 뭐 인권위가 조사하고 시정 공고를 하고 이러한 절차들은 기존 인권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하고 사실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인권위 법에는 지금 차별에 관한 규정이 딱 정의 규정 한 개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은 그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사실은 더 넓은 범위의 차별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조항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훨씬 더 차별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진정을 했을 때 인권위가 차별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시정공고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처럼 그리고 이제 법안에 따라서는 시정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혜영 의원 안에는 시정명령 권한이 인권위원회에 주어져 있고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안에는 지금 시정명령 제도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정공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사실 지금 법으로는 개별법이 없는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이제 시정공고를 듣지 않는 경우에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인권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권위를 거쳐서 인권위가 차별이라 판단했는데 시정공고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 되게 중대한 차별 사건 같은 경우는 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금에서 이제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호인단을 두어서 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원으로 가는 내용이 기존의 법에는 지금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누가 그렇게 여러 가지 소송까지 가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게 됩니다.
그 장벽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소송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일단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 이제 소제기 하는 것 자체에 여러 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강자와 맞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소송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지원해 준다던가 하는 내용에 이제 소송 지원 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각각의 내용들도 다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어하는 이제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불리한 위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해서 두게 되는 조항들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개별법의 일부는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러한 그 절차들이 있지만 좀 일반적인 절차로 이 차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지금 현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민법에 따라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물론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차별의 문제에서는 그 이전에 차별 중지해라 혹은 원상회복시켜라 아니면 차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민법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차별금지법에는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 판결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피해자 청구에 따라서 차별을 중지해라, 뭐 근로 조건을 개선해라, 차별 시정을 위해서 어떤 걸 해라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판결을 법원이 직접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들어와 있어요. 이 조항이.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그 조항에 따라서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놀이동산에서 어떤 기구를 이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못하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문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차별적인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수정해라라고 법원이 아예 명령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 실제로 수정하도록 그리고 뭐 이제 그 버스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버스의 여러 가지 그 설비가 필요할 때 법원에서 그 회사들에게 설비를 설치해라라는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차별 시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차별과 관련해서만 법원이 이런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걸 다른 차별에도 다 확장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고 알면서도 하는 경우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 배분의 문제가 사실은 차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입증 책임을 배분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이 차별과 관련된 모든 법들에는 언제나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 이제 지금 뭐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기간제법 모두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의 법제도 이제 물론 들어가 있고요. 외국의 차별과 관련된 법들에도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차별의 피해자의 여러 가지 불리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입증 책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차별의 문제는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강자고 내가 약자인 상태에서 차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별의 구조상 이제 하는 사람이 차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을 승진해서 뭔가 차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승진 차별 당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승진 차별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회사에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내가 그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에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 차별에 해당한지 안 해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그 차별에 관련된 국내외 법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 한국에서도 지금 기존의 법들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이 법과 관련해서 모두 다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법에서도 이제 그렇게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한 그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승진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가 있었고, 근데 나는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승진을 했다. 이런 식의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원고가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한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 그게 사실은 차별이 아니었다. 장애를 이유로 해서 그런 거 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승진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공정하고 현실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들도 차별금지 법안은 좀 이렇게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이제 피해자가 주장을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약간 장애인 차별금지법처럼 약간 나누어서 입증 책임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조항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둠으로써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의 현실에서의 불리한 지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등한 지위에서 이 차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이익 조치 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사실은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강력하게 금지하면서 이제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법들에서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차별금지법에는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해서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조항들을 둔 법들이 지금까지 발의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서 왜 형사처벌 규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차별에 대해서 규율하려고 하는가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법의 목적 자체가 차별을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차별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악질적이어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더해서 다른 법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차별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법에서는 차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차별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한 사람, 그 차별한 그 사람 한 명을 강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차별이 실질적으로 시정되도록,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이제 형사처벌 방식이 아니지만 악의적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사실은 바꿀 용의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몇 배를 하도록 해서 이제 이러한 태도를 바꾸도록 만드는 그러한 식의 조치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차별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차별 어떤 식으로 구제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은 법들을 또 가지고 있지만 그 법들이 잘 작동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법을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해요. 사실 이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장애를 이유로 해서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를 보면 거의 전체 이 차별 진정 건수 중에 지금 50%가 항상 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사유 중에 19개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19개 사유 중에 1개에 불과한 장애 차별이 50%가 항상 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그만큼 장애 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직도 바꿔야 될 게 많죠. 근데 그 이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추이를 보았을 때 장애 차별에 대한 진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추이를 보았을 때 2006년도까지만 해도 14%였어요. 근데 2007년도에 22%로 오르고 2008년도에 46%로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부터는 항상 50%가 넘고 있거든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때가 제정된 해고요. 2008년이 시행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물론 지금
지금 이렇게 50% 넘는다고 해서 장애차별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차별이 많죠. 하지만 이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 차별이 다 없어져서가 아니라 법을 만듦으로써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은 차별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자각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내가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질 절차가 생기는구나. 이에 대해서 다룰 책임이 국가에게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와 관련된 차별의 문제 얘기를 실제로 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 사회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법을 만드는 과정, 혹은 이제 성희롱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안착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만들어졌다고 해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당연히 다 없어지지 않았죠. 아직도 그리고 법에서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이 되게 많죠. 하지만 그런 개념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것이 사실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잖아요. 차별금지법도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고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 시작점이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차별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야 되는가,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보다 잘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쓰는 법이고 이렇게 서로의 동료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평등 역량을 높이는 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설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러한 이러한 내용과 취지를 잘 담은 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고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